이번 시간에는 휴먼 지놈 베리에이션을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로 실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실험을 안 해본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디자인할 때 수많은 방법론 중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방법론들의 특성과 좀 장단점 등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퀴즈 문제도 한 번씩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SMV가 그 샘플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전 시간에 배운 RFLP도 이 자리의 SMV의 여부에 따라서 리스트릭션 엔자임에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를 판별함으로써 결국은 그 스닙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상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SMV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골라서 실험할 것인가 하는 거는 뭐 개개인의 선호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 고려 사항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고 각각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싱입니다. 이 중에서 생어 시퀀싱과 파이로 시퀀싱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요 별도의 파일에 설명을 담았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생략하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분들은 한번 그 강의를 듣고 다음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GS는 오늘은 다루지 않고 다음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어 시퀀싱인데요. 아마 가장 간단하고도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뭐 요즘 또 이런 생어 시퀀싱은 대부분 회사에 맡기면 되니까 샘플 주고 프라이머를 직접 짜주거나 아니면 시퀀싱 프라이머를 또 짜달라고 의뢰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판정해 주죠. 그 결과는 그림과 같이 아주 깔끔한 이런 크로마토그램으로 나타나서 아주 판정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샘플이 이콜라이처럼 해플로이드이면서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샘플이라면 생어 시퀀싱은 굉장히 유용한 테크놀로지입니다만 우리 샘플이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경우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플로이드 지놈을 다루면서 거기서 헤테로자이거스 스닙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 GG 호모인 경우는 이렇게 싱글 G피크가 나오지만 만약에 그 샘플이 GC 헤테로자이고트라면 G피크 하나, C피크 하나 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정도면 아주 쉽게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어 시퀀싱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피크가 좀 지저분할 때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 헤테로자이거스 스닙을 좀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딜리션이나 인서션 같은 경우가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원베이스 페어 딜리션이 헤테로자이거스하게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올 텐데요. 만약에 한 카피는 딜리션이 없고 한 카피만 원베이스 페어 딜리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프라이머가 붙고 폴리머지가 쭉 합성해 나가면서 요 GT, ACT, T에 해당하는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경우와 이걸 건너뛰어서 요 A 다음에 바로 이 T를 만나서 A, C, T를 붙이는 경우, 즉 요 시퀀스가 그대로 한 배씩 왼쪽으로 이동한 그런 피크가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얼핏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피크가 하나씩 요 피크 빨간색이 요 다음에 보이고 요 녹색이 요 다음에 보이고 요 파란색이 다음에 보이고 요 빨간색이 요 다음에 보이고 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 같은 색깔의 피크가 연달아 두 자리 겹쳐 나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보고 원베이스 페어 딜리션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앞의 애들은 전체 샘플 DNA의 절반이 G, 절반이 C 또는 절반은 딜리션이 있고 절반은 딜리션이 없고 이렇게 반반인 경우의 애들이었지만 전체 샘플 중에서 아주 일부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 좀 더 복잡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매팅 뮤테이션이 되겠죠. 전체 셀들 중에 아주 일부의 셀에서만 이 A가 C로 바뀐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생거 시퀀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은 이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캔서 조직에서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 소매틱 뮤테이션을 본 건데, 뮤테이션이 없는 노멀 조직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싱글 C피크가 나오지만,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 C피크에 아주 작은 이 T피크가 하나 섞여 있죠. 이걸 보고 여기에 C에서 T로 바뀐 소매틱 뮤테이션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예는 아니지만 풀드 시퀀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거 시퀀싱 하나하나는 그렇게 값이 비싼 건 아니지만 이거를 뭐 몇백 개, 몇천 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 여러 사람 DNA를 다 섞어서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샘플들의 저 드로메리가 하나도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드로메리가 없다면 이렇게 단일 피크가 나올 거고, 전체 샘플 중에서 베리에이션을 가진 사람이 일부라도 있다면 이렇게 작은 피크가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실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DNA 메틸레이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바이설파이트 시퀀싱입니다. DNA에다가 바이설파이트라는 화학물질을 처리하면 디아미네이션이 일어나서 C가 U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C는 이 바이설파이트에서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C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시퀀싱해서 결과 이 C가 U, 그러니까 실제 시퀀싱하면 T로 보일 텐데요. C가 T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면 이 자리가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셀에서 항상 똑같은 자리에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는 셀과 일어나지 않은 셀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메틸레이션은 전체 셀의 몇 %에서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검사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 역시 시퀀싱 해보면 이 자리가 T로 시퀀싱 되는 비율과 C로 시퀀싱 되는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메틸레이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생거 시퀀싱에서 그 피크를 보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대략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보고 여기 파란색 C 피크 자리에 이 빨간색 T 피크가 조금 존재하는 걸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 샘플에 C에서 T로 바뀐 소매틱 뮤테이션이 일부 일어났구나, 또는 내가 실험한 풀드 시퀀싱에서 내가 샘플링한 사람들 중에 C에서 T로 바뀐 베리에이션을 가진 사람이 일부 존재하는구나, 또는 내가 실험한 바이설파이트 시퀀싱 결과를 보면 여기에 T, 즉 메틸레이션이 아니라는 언메틸레이티드 샘플이 일부 존재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이런 그 스몰 프랙션의 시퀀스 베리에이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만으로 전체 샘플에서 언메틸레이티드 셀이 몇 %냐, 또는 이 집단에서 C와 T의 엘리프 프리퀀시가 몇 %냐, 또는 소매틱 뮤테이션의 베리언트 엘리프 프리퀀시가 몇 %냐 같이 이걸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 왼쪽 그림은 비교적 굉장히 깔끔한 시퀀싱 크로마토그램이지만, 보통의 경우에 시퀀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마이너한 피크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게 이런 작은 피크들이 에러인 건지 노이즈인 건지 실제로 이게 소매틱 뮤테이션이 있는 건지를 판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어 시퀀싱만으로 굉장히 작은, 이 퍼센트가 굉장히 작은 경우는 디텍션 여부를 판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생어 시퀀싱으로 굳이 이 아주 작은 퍼센티지의 베리에이션을 찾아내거나 또는 그 정량화하려면 클로닝을 해서 시퀀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DNA를 앰플리파이 하고요. 이 앰플리파이 된 DNA들을 이 박테리아 이 클로닝 벡터에다가 집어넣어서 각각 클론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 클론들을 시퀀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론들 하나하나는 해플로이드에다가 호모지니어스한 샘플이니까 이걸 보고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와일드 타입이냐 베리에이션이냐. 그렇게 해서 베리에이션이 실제로 적어도 몇 샘플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거나, 또는 이 비율을 몇 개 중에 몇 개가 나왔다는 걸 가지고 전체 중에서 이 베리에이션이 몇 % 존재한다는 걸 비율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퀀싱 방법으로 파이로 시퀀싱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의 강의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이 파이로 시퀀싱은 생어 시퀀싱만큼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단점이 있죠. 일단 프라이머를 짜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험 비용이 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길이도 좀 짧습니다. 또 하지만 이렇게 피크가 깔끔하게 나오는 또 그런 장점도 좀 있죠. 파이로 시퀀싱은 생어 시퀀싱에 비해서 샘플이 좀 덜 호모지니어스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테로자이거스 스닙을 이제 디텍션하고 싶은데 여기 A 또는 C 스닙이 있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 샘플이 A 호모라면 이 사람은 ACGT, ACGT 기준 넣었을 때 이 자리 A 넣었을 때만 피크가 나오겠죠. 만약 C 호모라면 C 넣었을 때 피크가 나올 거고요. 만약 이 샘플이 A 하나, C 하나 가지고 있는 헤테로자이거트라면 이렇게 A 넣었을 때 절반짜리 피크, C 넣었을 때 절반짜리 피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생어식보다 깔끔하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매틱 뮤테이션의 경우도 이렇게 그 비율에 따라서 A와 C의 비율에 따라서 이 피크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전체 샘플에서 A가 몇 퍼센트, C가 몇 퍼센트인지 대략적인 엘리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DNA 메틸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한 바이설파트 시퀀싱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처럼 이 자리가 전체가 다 T로 보이면 전부 다 100% 언메틸레이트 자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T 피크와 C 피크가 섞여 있는 걸 보면 메틸레이션 된 C와 언메틸레이션 된 C가 이런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R입니다. PCR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PCR 프라이머를 잘 디자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진화 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스 프라이머나 엔티센스 프라이머를 이 스닙이 있는 자리에 3' 엔드가 오게 만들어서 이게 딱 그 센스 프라이머가 그 스닙 있는 자리랑 맞으면 PCR이 일어나고 안 맞으면 PCR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실험할 때 문제는 그 밴드가 안 보이는 게 나중에 안 보이게 되면 이게 그 PCR이 안 된 건지 뭔가 실험이 실패한 건지를 좀 구별하기 힘들어서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진짜 급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리얼타임 PCR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리얼타임 PCR 요 자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요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강의를 또 스톱하고 리얼타임 PCR 강의를 좀 듣고 다시 오시기 바라고요. 리얼타임 PCR 잘 알고 있는 학생들, 특히 탱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별도의 강의에서 이 탱맨 테크놀로지가 내가 어떤 특정 템플릿의 양을 정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지노타이핑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닙 로커스에 A 또는 C 두 종류의 LED가 있다고 했을 때 A LED를 가지는 이 시퀀스에 해당하는 프로브를 하나 짜서 거기다 녹색 형광을 붙이고 C 시퀀스를 가진 요 프로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빨간색 형광을 붙입니다. 내 샘플이 AT 페어만 있는 호모제거트 샘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두 프로브를 섞고 이제 PCR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싱글 스트랜드가 됐을 때 요 두 개의 프로브가 요 T가 있는 요 자리에 와서 붙을 수 있겠죠. 요 프로브는 완벽하게 다 맞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요 프로브는 가운데 하나 빼고 다 맞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붙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둘 개 컴퓨테이션을 생각하면 이게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PCR이 진행될 때마다 높은 확률로 이 녹색 형광이 하나씩 떨어져 나와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CR을 꺼낸 다음에 녹색과 빨간색의 각각의 형광 강도를 측정해 본다면 녹색 강도는 높고 빨간색 형광의 강도는 낮은 이런 곳에 점유를 지킬 겁니다. 만약에 CG 페어만 있는 호모라면 주로 이 프로브가 대부분 붙을 테니까 빨간색 값은 높고 녹색 형광은 아주 낮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AC 헤테로자이거트 샘플이라면 이 프로브는 주로 이 자리에, 이 프로브는 주로 이 자리에 붙어서 형광이 떨어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녹색과 빨간색이 적절히 높은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샘플들을 실험을 하고 나면 보신 것처럼 대략의 이런 클러스터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를 보고 이 샘플들은 아마도 녹색만 있으니까 AA 호모, 이 샘플들은 빨간색만 있으니까 CC 호모, 이 샘플들은 같이 있으니까 AC 헤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앰플리파이가 안 됐거나 좀 애매한 샘플들이 중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샘플들은 지노타이핑이 확실히 안 됐다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녹색 형광을 가진 프롭은 절대 여기 못 붙고 빨간색 형광을 가진 프롭은 절대 여기 못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 컨디션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치우친 전체적으로 녹색이 더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래도 우리가 클러스터를 해서 얘가 이 CC 호모일 것 같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험에 사용된 샘플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클러스터를 도대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택맨 지노타이핑은 기본적으로 한 자리를 여러 샘플로 실험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샘플, 뭐 두 샘플을 할 때 쓰기는 적절치 않고요. 여러 샘플을 실험을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해봐야 어떤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러스터링이 되게 애매스럽게 두 개 클러스터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역시 애매하죠. 이렇게 두 개 클러스터만 있는 건지, 그럼 두 개 클러스터만 있다면 얘를 CC 호모로 생각해야 될까요? AC 헤테로 생각해야 될까요? 또는 요게 혹시 요게 작은 가운데 클러스터 이렇게 세 개 있는 걸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렇게 하나로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이 샘플 중에 CC 호모가 거의 없고 AA 호모나 AC 헤테로만 있는 그런 파퓰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방지하려면 전체로 샘플 수를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확실한 포지티브 컨트롤, 이 샘플은 확실한 CC야, 이 샘플은 확실한 AC 헤테로야 하는 포지티브 컨트롤을 넣고 실험을 하면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경우에 이제 판정을 할 때 하디 와인버그를 사용해서 얘를 AC 헤테로로 판정하고 얘를 AA 헤테로 호모로 판정하고 CC가 없다고 판정하거나 뭐 하나 정도 판정이 있다고 했을 때와 얘를 이 CC 홈으로 판정하고 얘를 AC 헤테로 판정했을 때 어떤 게 더 하디 와인버그에 잘 맞는가 이런 식으로 하디 와인버그를 계산해서 또 클루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